캐나다 BC주 밴쿠버 섬과 본토 사이에 좁고 길게 펼쳐진 존스턴 해협. 좁은 수로를 따라 드나드는 거센 물살이 서로 충돌해 이곳엔 무수한 소용돌이가 생겨난다. 와류에 의해 수면 위로 밀려오른 작은 새우류나 지어는 갈매기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곳은 또한 알래스카에서 남하해 멕시코만에서 겨울을 나는 고래들의 주요 이동 길목이기도 하다. 여름 한철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머물던 스텔라 바다사자는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0달을 이곳 존스턴 해협에서 보낸다. 녀석들은 지금 해마다 9월 이맘때쯤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기다리던 손님 연어가 돌아왔다. 자신이 태어난 하천을 떠나 바다로 나선 지 4년. 어른으로 성장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연어의 목적은 단 하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다. 그러나 연어의 귀향길은 험난하다. 길목을 지키며 연어를 노리던 바다사자들로 바닷속은 일순간 혼란스러워진다. 녀석들은 결코 포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첫 번째 희생양이 굶주린 물개에게 걸려들었다. 바다를 지나 강에 오르면서 연어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바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험난한 역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초 프레이저 강을 거슬러 온 연어들이 지류인 치엘리스 강가에 때로 모였다. 강에 오른 연어들이 산란장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 급류와 폭포는 만만치 않은 상대다. 급류에 한 고비를 넘긴 녀석. 그러나 바위 틈에 머리가 끼고 만다. 불행히도 이 녀석은 바위 틈에 머리가 끼어 목숨을 잃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데 산 너머 또 산이다. 회색곰이 연어의 앞을 가로막았다. 연어가 지천에 넘쳐나는 시기, 배부른 곰은 연어의 알만을 골라 먹는다. 알은 맛있으면서도 지방이 많아 녀석의 월동대비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연어가 넘쳐난다지만 파닥거리는 연어 사냥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민첩해야 한다. 미련해서는 안 된다. 연어가 올라오는 2달 동안 곰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연어는 500여 마리에 달한다. 덕분에 몸집을 2배로 불린 녀석들은 안심하고 겨울잠에 들게 된다. 해마다 10월이면 우리 통에도 고향을 찾은 연어들의 생기로 넘실거린다. 그러나 이곳 역시 연어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다. 바다와 맞닿은 양양 남대천 어귀. 이곳에서 연어는 자신을 어른으로 키워준 바다와 이별하고 거친 강물을 마주해야 한다. 연어는 강물에 오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먹이를 먹으면 배설물이 자칫 산란되는 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리 거칠어도 그저 오를 뿐이다. 물러서면 끝이니까. 첫 번째 고비를 넘자 녀석들의 질주가 한결 수월해 보인다. 흐름이 완만한 웅덩이를 만나자 잠시 지친 발걸음을 늦춘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 연어는 고향 바다와 강물의 냄새를 깊이 새기고 먼 바다로 나간다. 베링해에 접어든 연어는 알래스카만을 오가며 어른이 될 때까지 거기서 3년을 보낸다. 다 자란 연어는 이후 기억했던 고향 바다와 강물의 냄새를 찾아 귀향길에 오른다. 떠나서 다시 고향을 찾기까지 2만 킬로미터. 대장정을 마친 연어는 이제 4살이 되었다. (10월) 중순 반가운 비가 내린다. 강물이 불어난 걸 감지한 녀석들은 또 한 차례의 질주를 감행한다. 바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비가 내렸지만 상류엔 벌써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물질이 점점 힘들어진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죽으림을 다해 오르고 또 오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시기를 놓치면 연어는 일생 단 한 번의 산란 기회를 잃게 된다. 때로 연어는 길을 잘못 들어 뜻하지 않은 운명을 맞기도 한다. 겨우 배만 적실 수 있는 얕은 물에 들어간 연어 한 마리. 녀석에겐 이곳이 늪과 같아서 발버둥 쳐봐도 헛일이다. 죽은 동료를 뒤로하고 이어지는 산자들의 행렬. 이것이 연어의 길이다. 일본 홋카이도의 시베츠 앞바다.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9월 중순부터 바다는 활기를 되찾는다. 정치망을 걷어올리자 그물 가득 연어떼가 펄떡인다. 연어잡이가 시작되는 9월 중순부터 석 달 동안 어선 한 척이 잡아올리는 연어는 하루 평균 3천여 마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마리당 10,000원, 한 번 출항에 3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잡힌 연어를 살펴보면 민물과 만나면서 연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아직 강물을 접하지 않은 연어는 온전한 은빛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조금이라도 강물을 접한 연어는 혼인색을 띠기 시작해 검붉게 변했다. 특히 수컷의 모습은 심하게 변해서 코가 많이 구부러지고 주둥이는 뾰족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것은 산란 시기가 가까워졌음을 뜻한다. 시베츠강은 일본 내에서도 연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하천 가운데 하나다. 강물을 막아선 인공보 아래엔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로 북적인다.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 인파에 견줄만하다. 인공보가 쏟아내는 세찬 물살을 이겨내며
녀석들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숨고르기를 마친 녀석들이 하나둘 튀어오르기 시작한다. 강에 들어선 연어는 오직 한 방향, 고향 앞으로다. 인공보를 넘으려는 연어의 몸부림은 필사적이다. 모든 시도가 헛되이 끝났다. 인공보에 가로막힌 연어들은 모두 포획되고 말았다. 잡힌 연어들은 파이프를 통해 아래로 보내져 암수 선별 작업을 거친다. 인공부화에 쓰기 위해 암컷과 일부 건강한 수컷만을 남겨둔다. 나머지는 모두 사료용으로 쓰인다. 기를 쓰고 올라왔지만 제대로 짝짓기 한번 못하고서 생을 마감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산란장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연어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났다. 추로이 강에 연어 낚시가 시작됐다. 연어는 미끼 없이 풀치기로 낚는다. 지나가는 연어가 바늘에 걸리면 끌어당기는 식이다. 연어를 잡아도 먹지는 않는다. 강에 오른 뒤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에 기름기가 다 빠져 맛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낚시는 그저 파닥거리는 손맛을 보기 위해서일 뿐이다. 운이 좋아 퍼붓는 바늘서리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개중엔 억세게 운이 나쁜 녀석들도 있다. 물이 얕아 생사의 기로에 선 이 녀석. 설상가상 등 지느러미 양쪽에 낚시바늘까지 걸려있다. 조금만 올라가면 살 수 있으련만 녀석이 멈춰버렸다. 발버둥 칠수록 고통은 커진다. 그렇지만 가야 한다. 어떻게 찾아온 고향인데. 살았다. 강원도 삼척의 마읍천 최상류. 강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들이 털을 잡았다. 바닥에 잔돌과 모래가 깔려 있고 수심이 얕은 이곳은 산란터로서는 안성맞춤이다. 암컷은 먼저 코로 개울 바닥의 상태를 감지한다. 물은 깨끗한지 잔돌 사이로 물이 알맞게 흐르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모래만이 깔린 곳은 연어들이 싫어하는 장소다. 살펴보던 녀석이 이내 포기하고 돌아선다. 그런데 이 친구의 몰골이 영 엉망이다. 비늘과 지느러미 곳곳에 곰팡이가 펴서 해져 있고 등엔 상처가 깊이 패였다. 오로지 태어날 자식들을 위해 치렀던 이동의 고통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수심 20에서 30cm, 잔돌이 깔린 최적의 산란토를 두고서 암컷들 간의 각축전이 벌어진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도 일전을 불사한다. 경쟁자를 물리친 수컷은 암컷 주위를 맴돌며 자신의 애정을 표시한다. 수컷의 구애를 받아들인 암컷은 텁하기를 시작한다. 텁하기가 끝날 즈음 암컷은 머리를 디밀어 적당한 깊이로 파였는지 점검한다. 곧바로 다가온 수컷은 격렬히 몸을 떤다. 그 진동으로 암컷의 산란을 유도하는 것이다. 드디어 때가 됐다. 입을 크게 벌린 왼쪽 수컷의 몸에서 우유빛 정액이 쏟아져 나온다. 연이어 냄새를 맡은 주위의 연어들이 몰려든다. 보통의 경우 암컷은 산란 후 바로 알덮기를 하지만 윈지린지 녀석은 다른 암컷과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자 암컷이 산란을 중도에 멈춰버린 것이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산란터에서 암컷이 다시 산란을 시도한다. 암컷의 산란과 거의 동시에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린다. 이 순간 알과 정자가 만나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암컷은 곧바로 꼬리를 흔들어 수정된 알을 덮는다. 산란은 보통 대여섯 차례 계속된다. 경쟁에서 밀려나 눈치를 보던 수컷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산란 순간 재빨리 정자를 뿌리고 도망가기를 반복한다. 자신의 후손을 남기려는 이런 애처로운 몸부림은 산란 기간 내내 계속된다.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 끝에 새 생명들이 잉태됐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을 찾은 부모들의 목적은 모두 이루어졌다. 프레이저강에 오른 연어 중에는 바다를 벗어난 뒤 1200km 이상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도 있다. 내륙 깊숙이 고향을 둔 죄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구불구불한 물길을 지나야 하고 수십 킬로미터 험준한 계곡도 통과해야만 고향에 갈 수 있다. 때문에 육지에서의 여정은 바다보다 훨씬 힘이 든다. 지옥의 문이라는 뜻을 지닌 헬스게이트. 연어들에겐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접근조차 어려워 케이블카로만 통행할 수 있다. 프레이저강 상류의 산란장으로 가는 연어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연어의 여정을 인간들은 더욱 힘들게 했다. 1912년 협곡을 따라 지나가는 철도가 놓이면서 떨어진 암석들로 계곡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눈이 녹아내리는 6월이면 분당 최고 7여 톤의 물이 시속 30km의 속도로 이곳을 통과한다. In 1912, when the Canadian National Railway was being built right behind me here, they had to do a lot of blasting in order to put a tunnel through the mountain. They failed to detect a natural fault in the mountainside, which sent over 500,000 tons of rock and debris into the water right here at Hell's Gate, making this the narrowest and the deepest point in the whole Fraser Canyon. What this did was it actually destroyed the salmon spawning run that came up through this area by about 90%. 산란지가 파괴됨에 따라 1944년 캐나다 정부는 연어를 위한 물길, 즉 어도를 만들었다. 헬스게이트를 지나는 연어의 90%가 이 어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 홍연어와 첨연어를 비롯한 5종의 연어 수천만 마리가 매년 이곳을 통과해 상류로 가고 있다. 프레이저강 중간의 지류인 아담스강. 바다로부터 600여 킬로미터, 헬스게이트로부터는 320킬로미터 올라간 곳이다. 헬스게이트를 통과한 연어가 도착할 시기, 때마침 북방 흰뼈머리가 아담스강으로 날아들었다. 일찍 찾아오는 북극의 추위를 피해 이곳에 잠시 머문 뒤 다시 남쪽 바다로 가서 월동한다. 물질하고 있는 비오리 발 아래로 빨간 홍연어가 비치기 시작한다. 아담스강이 단풍으로 물드는 10월 초, 보름 전 헬스게이트를 통과한 연어들이 이곳 아담스강에 도착했다. 바다에서 강에 오른 지 한 달여, 마침내 홍연어가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을 정확히 찾아왔다. 강에 올라 수백 킬로를 달려오면서 홍연어의 모습은 서서히 바뀌어간다. 바다에서 은빛이었던 비늘은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완전히 붉은색이 됐고 머리는 녹색으로 변했다. 또한 거친 비늘 대신 말랑말랑한 피부가 겉을 감싸고 있다. 홍연어는 암컷에 비해 수컷의 주둥이가 훨씬 더 구부러져 있고 날카롭다. 경쟁자들을 물리쳐 더 많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암컷들 사이에선 좋은 산란토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수컷 역시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벌인다. 승부가 결정나자
한 쌍의 연어는 이내 산란 준비를 시작한다. 산란터 파기가 완료되면 암컷은 배를 바닥에 갖다 댄다. 산란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산란의 순간은 격정적이다. 암컷의 몸에서 새빨간 알이 쏟아지고 암수 모두 꼬리를 심하게 떤다. 수컷의 정액이 퍼지면서 수중은 이내 뿌옇게 흐려진다. 격렬했던 녀석들의 짝짓기는 10초 만에 끝이 났다. 산란 후 암컷은 꼬리를 두세 차례 가볍게 흔든다. 이것은 흩어진 수정란을 구덩이에 안전하게 담으려는 행위다. 홍연회의 산란 작업은 밤늦도록 계속된다. 암컷이 처음 산란을 시작한 후 몇 번에 걸쳐 뱃속의 알을 모두 배출할 때까지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걸린다. 산란 순간엔 종종 불청객이 끼어든다. 몸집이 작은 수컷이 몰래 들어와 정액을 뿌리고선 곧바로 사라진다. 그러나 녀석은 헛수고를 했을 뿐이다. 알덮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암컷은 산란하지 않았다. 제 자식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눈치를 보는 입장에선 타이밍도 잘 맞춰야 한다. 몰래 비집고 들어온 녀석이 이번엔 타이밍을 잘 맞췄다. 그것도 2번씩이나. 알을 낳은 암컷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 급류와 협곡을 지나 600km를 달려온 홍윤회의 정성은 이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수정란이 부화되면 녀석들은 다시 한번 부모들이 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끝낸 연어는 이제야 쉴 수 있다. 수정된 알에 불청객이 찾아들었다. 갈매기가 얄밉게도 연어알을 골라 먹는다.
연어의 죽음은 한낱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짐승처럼 흰머리 독수리도 연어 사체로 굶주림을 면한다. 연어 사체를 뺏은 독수리는 자신만의 아지트로 가져가 허기를 채운다. 굶주린 또 다른 독수리가 달려든다. 궁핍한 시기엔 형편없는 먹이 한 조각으로도 삶과 죽음이 갈라질 수 있다.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11월이지만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준 연어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배를 채운다. 이른 아침부터 회색곰 한 마리가 강변을 서성인다. 회색곰이 죽은 연어 한 마리를 물고서 숲속으로 사라진다. 동물들이 먹고 남긴 연어 서체나 배설물은 썩어서 토양으로 돌아가고 숲을 살찌우는 영양분이 된다. 육지의 영양분은 비에 씻겨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든다. 덕분에 바다는 비옥해지지만 그 영양분은 스스로 강을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성장한 연어에 의해 양분은 육지로 되돌아올 수 있다. 겨울의 얼음장 아래에선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 수정된 지 60일째. 머리와 꼬리, 까만 눈 두 개가 보인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피가 돌기 시작했다. 까만 눈 속에도 생명이 용솟음친다. 마침내 투명한 난막을 뚫고 어린 쥐어가 고개를 내밀었다. 새끼 연어는 부모가 일궈놓은 숲의 보호를 받으며 지낸다. 낙엽과 잔가지가 떨어져 수소곤충의 먹이가 되고 연어는 이 곤충들을 먹고서 자란다. 숲이 드리운 그늘은 적정 수온을 유지시켜주고 나뭇가지는 은신처를 제공해준다. 새끼 연어는 부모 없이 위로운 유년기를 보내지만 부모의 영양분으로 키워진 숲은 양부모로서 어린 연어를 보살펴주고 있는 것이다. 숲의 보살핌을 받아서 떠난 연어는 4년 뒤 바다의 풍성함을 가지고 고향의 강과 숲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메마른 대지는 다시 풍성해진다.
숲과 동물, 그리고 연어. 모든 것은 공존하고 있다.